아니, 부부 사이의 자녀 계획을 그 시부모니가 그렇게 관여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주변에서는 꽤나 관여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부모님도 이해되죠. 당연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주변에 뭐 다들 손자, 손녀 자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자, 손녀 보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살짝 아가 뭐 너 뭐 요즘 뭐 하냐 뭐 이 정식으로 뭐 애교스럽게 좀 말씀 건네주시면 아이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대놓고 강요를 하고 뭐 그렇게 막 남편 통해서 뭐 어떻게 너네 부부관계는 뭐 잘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제 조카 친구가 그 시어머니가 애가 지르는 말에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래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거든. 그래가지고 세상에 20kg가 쪘대요. 20kg가. 아니 근데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식단 관리를 막 하고 막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렇게 간섭을 했다네요. 아니 특히 요즘 솔직히 하루 한 잔은 기본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1인 1잔 를 세상에 차갑다고. 응? 여자는 차가우면 애 잘 안 들어선다고.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그게 힐링인데. 그리고 어머니 한번 볼라치면 얼굴 볼 때마다 너는 애는 언제 갔니? 아니 무슨 내가 애 낳는 그것도 아니고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고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좀 이 말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하늘이 점 지어주는 거잖아. 애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자지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할 건 해봐야 되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뭐 병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늘이 감동하셨는지 그래도 결국 애를 갖긴 가졌다네요. 아니 근데 하라는 임신을 했단 말이죠. 애를 가졌는데 그럼 됐지. 애를 가진 뒤로 더 그 뱃속에 나오지도 않은 애한테 벌써 집착을 하는지 어쩐지 그렇게 사사크고 간섭하고 어디 다닐 때 조심해라 뭐해라 음식 가려서 먹어라 뱃속에 있는 애가 다 듣는다. 원체 이제 몸이 별 안 좋은 애가 임신을 그러니까 해 놓으니까 입도 또 더 심하고 애가 응급실을 몇 번을 실려갔는지 몰라요. 임신 중에 그 짓을 몇 번을 반복하니까 애는 살은 살대로 빠지는데 애가 살이 빠지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애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됐나 봐. 며느리가 유산을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냥 정신이 나가는지 뭔지 애를 그냥 그렇게 들들볶더래요. 아니 너 때문에 그 귀한 손주 하늘로 보냈다고 세상에 눈치란 눈치는 다 주고 살아있는 이 나한테 해야지 얼굴도 못 본 손주한테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이 가진 오감이 있죠?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단 한 개를 포기한다고 하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이 중에 절대 포기 못하는 단 한 개를 고르는 건 어떠냐는 질문이 더 대답하기 편하실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감각으로 시각을 고르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 200이라고 하면 시각이 9할을 차지한다는 말이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있고 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 당연하죠.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는 남 일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바로 제 일이 되고 말았죠. 믿어지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만행 때문에 무려 시력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야, 고아야. 제 이름은 소희입니다. 고아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고아라고 불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고아가 분명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고아. 그게 바로 저였죠. 저는 저희 형제가 있는지, 정확히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지, 나의 성은 뭔지 정확한 것들건 모르는 게 당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생일도 임의로 정해졌고 불리는 게 제 이름이 되었죠. 늘 떠돌이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공허한 마음이었죠. 저는 일부러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저를 버린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워하게 된다는 건 마치 나를 버린 그들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기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더 먹고 싶어도
속으론 질투가 나도 늘 아닌 척하며 거짓말로 참아냈습니다. 진짜 없는 애가 없는 걸 티내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집은 고아원이었어요. 큰 길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산속에 위치한 고아원이었죠. 규모로 따지면 딱 중간 정도 규모의 고아원으로 원장님이 나라에서 상도 많이 타신 분이어서 인정받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나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죠. 원장님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길 바랐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원장님의 실제 모습을 알아챘고 원장님은 저에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냐고 묻곤 하셨어요. 저를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필요한 사람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고아원 같은 곳에 살면 주요한 아이가 되어서 고아원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남들처럼 사랑을 넘치게는 받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나눠받는 사랑을 한 번 더 받으려면 돋보일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돈이 안 들면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직 공부뿐이었죠. 뭐 공부를 죽어도 못하겠으면 한 분야를 엄청나게 잘하던가 잘하는 게 자신 없으면 그냥 차라리 어디가 불편하고 좀 더 안쓰러운 게 고아원에서는 더 살아남기 현명한 방법이에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그저 그런 사연을 가진 애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연이나 능력을 가진 아이를 후원해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천재소녀 공부를 포기하려 했으나 기업의 후원으로 겨우 꿈을 이뤘다 뭐 이런 타이틀을 좋아한다는 거죠.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이만큼 좋은 게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애들과 달라야 했어요. 더 많이 웃고 더 씩씩하고 뭔가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어야 했죠. 그래야 이 고아원에 제가 더 남아있을 이유가 계속되니까요. 다시 버려지지 않으려면 저는 늘 쓸모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른에게 버려지고 나면 그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빨리 알지 않아도 되는 걸 정말 빨리 알게 되죠.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더 눈치가 빠르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살아남으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좋아할지 늘 전전긍긍했고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고아원에서는 저는 꽤 쓸모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날은 틀릴까봐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지우고를 반복하던 중이었어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희야, 이번에 기업 후원 행사 있는 거 알지? 네, 원장님. 잘 준비할게요. 너가 잘해야 내가 체면도 서는 거 알지? 네, 원장님. 더 잘할게요. 돈이 많은 기업이나 사장님, 회장님들 같은 사람들이 1년 중에 특히 어느 때 가장 많이 후원을 하고 이런 곳에 활동을 하러 오는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연말이에요. 정책이 새로 바뀌거나 세금을 털어야 할 때 가장 많이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이 되면 우리들 딴에는 가장 바쁜 기간이에요. 소위 말해 성수기죠. 그들을 위한 노래도 연습하고 더 좋아 보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해요. 아마 거의 꽤 규모가 있는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 걸 해야 하나 이해가 안 가기도 했는데 한 살씩 들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로 바뀌었어요. 그래,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단 낫지 뭘 그래? 후원자들은 절대 그들끼리 오는 적이 없어요. 항상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함께 와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밝고 행복한 아이인 것처럼 웃어야 해요. 그냥 그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렇게 행사를 잘 마치게 되면 후원자들은 원하던 이미지를 갖게 되고 우리 고아원은 운영 보조금도 늘어나게 되니 서로에게 어찌 보면 큰 거래 같다고 느껴져요. 물론 저희에게도 좋았어요. 그렇게 지원금이 늘어나면 고아원에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고아원 애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나 다양한 학용품들, 못 보던 장난감, 음식도 생기고 옷도 새 옷 몇 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저는 늘 대표로 나가면서도 이건 서로에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른들만 보면 무섭고 싫었어요. 그리고 겨울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주 추운 날 고아원 정문 앞에 과일 박스를 여러 겹 대충 붙여 초라하게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정말 죽을 뻔했던 걸 청소하러 나온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되면서 정말 간신히 살아난 목숨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 대한 미움, 불신 같은 게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불안했거든요. 또 박스 속 아이처럼 되어버릴까봐. 무덤덤한 저는 어른 말고도 다른 인간관계도 좋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어요. 어울리려고 하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 저한테 말을 잘 안 걸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거의 혼자서 책을 읽거나 혼자 활동을 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은이었어요. 정은이는 정기적으로 후원을 오는 한 부잣집의 딸이었어요. 워낙 부자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집의 딸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정은이는 다른 집 자식들과는 달랐죠. 어떤 부잣집 애들은 여기 있는 고아원 애들에게 인형놀이를 하는 일종의 장난감처럼 생각을 해요. 내기할래? 걔네는 돈 주면 다 해. 불쌍한 거지들. 야, 너 원숭이처럼 흉내 한번 내봐. 아니야, 그냥 강아지 소리 내고 기어다녀봐. 돈 줄게. 뭘 째려봐? 야, 고아 거지 주제에 감히 우리를 째려봐? 너 혼나볼래? 짐승만도 못하게 우리를 대하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키기도 하고 거지, 병신 같은 단어들로 우릴 부르고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10위 전체라고 하면 그중에 7이나 8 정도의 부잣집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랬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은이는 전혀 안 그런 아이였죠. 야, 너네가 혼나볼래? 다 죽었어. 아빠, 여기 보세요. 아저씨, 아줌마. 정은아, 왜 그래? 우린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장난? 그래? 그럼 너도 내 다리 사이로 원숭이 흉내내면서 기어봐. 뭐라고? 장난이야, 장난. 왜? 장난치면 안 되나? 너도 치잖아. 용감하게 나타나준 정은이는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저와 완벽하 다른 팔자이긴 했죠. 정은이는 처음 만난 날부터 꾸준히 저에게 말을 걸었던 아이였어요.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늘 그 아이와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 밝은 얼굴에 생글생글 웃는 미소로 한결같이 저를 대하는 정은이를 보니 더 섞이지 못하겠더군요. 저 레몬색 같은 아이와 검은색 같은 나는 어울리지 않잖아. 저는 정은이를 보고 거울 속 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무척이나 정은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놀고 싶었어요. 정은이는 외모도 예뻤지만 성격까지 아주 시원한 게 멋졌거든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결코 다가갈 수 없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가진 거리감이 꽤 멀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은이가 저쪽에서 저 말고 고아원의 다른 애들과 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딱 그걸 보는데 괜히 서운함이 몰려왔어요. 괜히 억울해서 울먹거렸죠. 내가 어울리지 못하는 거면서 변덕스러운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들키고 싶지 않아 확 뒤를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정은이는 저를 발견했나 보더라고요. 소희다, 드디어 찾았네. 어디 있었어? 한참 너만 기다렸는데. 정은이는 저에게 또 환하게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자애들이 던진 공이 정은이 앞으로 무섭게 돌진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뛰어들어 대신 그 공을 막아주며 넘어졌습니다. 펑 소리가 나고 그 공은 제 얼굴 중앙에 제대로 맞아버렸습니다. 공이 어찌나 아픈지 머리 위에 만화처럼 별이 빙빙 도는 것 같더라고요. 쌍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그런 저를 보며 괜찮냐고 걱정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저를 보더니 줄줄 쌍코피가 이빨을 타고 내려가는 걸 보며 빨리 닦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코피를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본 저도 동시에 웃음이 터졌고 정은이도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깔깔거리고 웃으며 결국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웃으며 깔깔거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은이는 서울에 사는데 방학마다 고아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대궐 같은 별장에 머물렀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엄마와 둘이서 방학이면 아예 내려와 지내는 자유시간이라며 좋아하곤 했죠. 태생으로 몸이 약했던 정은이는 학업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순 없지만 방학 때만이라도 산속에서 좋은 공기를 맞는 것이 좋을 거라며 의사 선생님도 권했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아버지가 저 대궐 같은 집을 정은이만을 위해 공사를 한 거죠. 저 집을 공사했을 때 우린 무슨 호텔이 생기는 줄만 알았어요. 한 가족이 살 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라니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은이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정도 부자면 또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거지 취급을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정은이는 전혀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가진 게 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정은이는 친해지고 나니 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이의 방학 기간 내내 저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놀았어요. 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대궐 같은 궁궐에서 서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정은이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도 먹고 정말 다신 돌아오지 않을 그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처음이었어요. 이런 친구가 생긴 게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나에게도 단짝 친구가 생겼구나 하면서 그 기분을 한껏 만끽했어요. 우린 몇 번의 계절을 함께했고 저도 학기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늘 정은이가 다시 내려올 방학만을 기다렸습니다.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를 해서 저는 정은이에게 영어를 배웠고 특히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였어요.
저는 사회와 문학에 큰 재능을 보였고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공부까지 채워주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원장님은 가끔 정은이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정은이네 부모님이 아주 오래된 후원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라며 허락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은이네 집이 상당한 부자라고 유명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느꼈긴 하지만요. 그런데 확실히 정은이가 부자라고 느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2학년 때 친구들에게 고아원 출신인 걸 거의 티를 내지 않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티를 내지 않는다고 모르겠어요. 당연히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에게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재수없게 도도한 척한다며 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에게 일가 친척도 없는 거지 새끼라며 놀리곤 했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저에게 나쁘고 모진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애써 무시한 채 가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데 곧 터져 나올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까부터 빵빵하는 클락션 소리도 들렸고 애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 동네에선 본 적도 없는 삐까뻔쩍한 비싸 보이는 차가 애들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애들은 신기해하며 궁금증에 찼죠. 그런데 이내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니 왜 자꾸 전화 안 받아? 그 고급차에서 내린 건 정은이었죠. 언니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살라니까 가족끼리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줘? 이런 데서 살아야겠어? 서울 가자니까 왜 굳이 이런 곳에서 저런 애들이랑 있어? 가자 언니 다들 기다리셔. 보랏듯이 들으란 듯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는 정은이 덕의 친구들은 아주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들으란 식으로 저희 길을 팍팍 살려줬죠.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저희 정체가 뭔지 애들 사이에서 추측이 이어졌고 더는 거지라고 함부로 놀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부자인데 티를 안 낸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정은이가 저를 위해 우리 시내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햄버거 세트를 우리 학급 전체에 쏘기도 해줬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보낸 것처럼요. 그렇게 정은이는 저를 괴롭히는 수많은 순간에서부터 꺼내줬어요. 구해준 게 더 가깝죠. 저는 몸이 약한 정은이와 함께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렇게 평화롭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서로에게 더 볼 수 없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낀 시간들이 멈춰버릴 날이 오고야 만 거죠. 고아원으로 정은이네 엄마가 저를 따로 찾아오셨던 날이 있었어요. 정말 의아했죠. 정은이의 어머니는 저에게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바로 정은이가 병원도 그렇고 미술도 전공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게 정은이 본인을 위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맞다는 걸요. 어쩐지 최근 눈에 띄게 우울해 보이는 정은이를 보니 왜 그랬던 건지 납득이 갔죠. 정은이 어머니가 설득을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은이를 찾아가 눈물을 참고 담담한 척 이야기했습니다. 나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거든. 정말 공부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우리 멋지게 만나자. 괜찮지? 정은이는 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을 흘렸고 저희는 서로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정은이가 고등학교가 올라가기 전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내려온 날 우리는 평소처럼 놀았고 약간의 서먹함도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티낼 수 없으니까요.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가서 꼭 아픈 거 치료 잘하고 우리 하던 것처럼 운동도 자주 하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알겠어. 미국 도착하면 편지할게. 너도 꼭 답장 줘. 매일 연락하고 지내자. 정은아, 그리고 나랑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늘 이야기하고 싶었어.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친구 한 명도 없이 많이 우울했을 거야. 나도 고마워. 단짝 친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쁜 사람들은 많거든?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게 하지 마. 알겠지? 정은이는 저에게 그 말을 남기고 그렇게 우린 이별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들어보는 진심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정은이가 웃으며 남긴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정은이는 잘 미국에 도착했다고 편지가 왔어요. 우리 둘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저는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20살이 되면 고아원에서는 자립청년이 되어서 나가야 하거든요. 지금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꽤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 해 기준으로 고아원에서 퇴원하는 청소년들이 2,000명도 훨씬 넘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지는 돈은 단지 몇백에 불과했죠. 그건 전세도, 월세도 구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서 머물러 함께 지내면서 시작하는 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딱히 그럴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가장 좋은 결론은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기숙사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를 써서 공부했어요. 정은이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정은이는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남자친구를 사귄 이야기, 거기 음식이 어떤지, 한국에서 그리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도 잘 맞아서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서로의 더 나은 날들을 응원하며 살아갔죠. 그러다 최악인 건 19살이 끝나가던 해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고아원 청소년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모두 뛰어나와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건물은 까맣게 변해버릴 정도로 탔고 다음 날이 되어도 연기가 날 만큼 타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정은이의 편지들이 몽땅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원장님께 정은이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개인적인 걸 알려줄 수는 없다며 안 될 것 같다고만 하셨죠. 이게 일이 잘못되려다 보니까 계속 꼬였어요. 원장님은 고아원이 마침 규모도 줄여야 한다면서 다른 곳으로 고아원을 옮길 생각을 하셨고 결국 고아원은 한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있다가 화재 이후로 큰 길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살이 다 돼서 결국 나갈 처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다행히 원하는 모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고 기숙사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계획했던 것과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날들이었죠. 정은이에게 연락할 방법을 여기저기 수소문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원장님은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고 혹시 몰라 원래 고아원이 있던 곳을 가보기도 했지만 저에게 더는 도착하는 편지는 없었습니다. 정은이 생각이 많이 났지만 저도 먹고 사는데 바빴기 때문에 정말 더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더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남들보다 혹독한 날들을 보내야 했거든요. 봉사활동부터 각종 상, 학점관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빠듯하게 대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저는 대기업 사회공헌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도움을 받고 살았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속적인 후원의 밤이나 후원 행사, 봉사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날도 후원을 위해 열린 행사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그가 낯을 익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는 그를 자꾸 힐끗거리며 쳐다봤죠. 자꾸 보니까 딱 떠오르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제가 대학교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공부를 하러 매일 오던 손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서로를 보고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혹시 예전에 신촌에서 바닐라 라떼 손님 아니세요? 아, 그렇죠. 맞죠? 어쩐지 어디서 봤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그는 저를 보며 반가운 듯 달콤한 미소로 웃어 보였어요. 취업 준비를 위해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결국 번듯한 직장에 들어오는 걸 성공했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그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와 저는 음악 취향부터 음식 취향, 좋아하는 날씨까지 완벽하게 맞았죠. 그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또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린 갈비를 먹고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인수 씨와 있으면 시간의 발이 달린 것처럼 달아나듯 빠르게 흘렀죠. 그 정도로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걸 인수 씨를 만나고 나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수 씨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가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수 씨의 어머니는 성공과 브랜드 네임 같은 곳에 상당히 집착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했죠. 아,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해도 되는 걸까? 저는 이 걱정에 대해 말했죠. 제 출신을 싫어하실 것 같아서요. 인수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인수 씨는 아래 남동생 한 명이 있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사로 투자를 잘해 재산을 꽤 많이 모은 알부자였다고 전했습니다. 남동생은 미술을 전공하느라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인수 씨의 적극적인 대쉬 덕분에 결혼까지 가긴 갔어요.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머니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나쯤은 채워드리긴 했죠. 하지만 조건은 80평대도 넘는 어머니의 집을 매일 치우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결혼을 엎을 만큼 대단히 힘든 일도 아니라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 후 저는 남과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평생 남들 눈치를 보고 잘 해내려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 어중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매한 사이에 제가 위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하지 넌 가족한테 그렇게 하니? 라는 말을 뱉으면서도 가족으로서 저에겐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길 원하셔서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죠. 남편도 제 편을 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애를 가지려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게 제 잘못도 아닌데 재수 없는 애가 들어와서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거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 큰 집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는 울려 퍼져 더 크게 메아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는 건 기본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전체 청소를 하는 건 물론이고 바닥도 손으로 닦고 쓸고 해야 했죠. 청소기 같은 건 못 믿겠다면서요. 건조기다 뭐다 요새는 좋은 것도 많은데 난 그런 거 딱 질색이다. 그러면 빨래가 얼마나 상하는 줄 아니? 아무리 기계가 잘 발달해도 사람만큼은 아직 아니야. 빨래는 웬만하면 손으로 주물거리며 울세제를 사용해라 알았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국이 달라야 했고 집에 먼지라도 보이는 날에는 저를 마치 세균의 원인인 듯 취급하셨어요. 남편만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결국 들어보면 엄마 말이 다 맞더라. 그러니까 알아서 좀 맞춰.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결혼 후에 제가 알던 유쾌하고 즐겁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어머니와 부딪히는 저와의 사이를 보는 걸 짜증내 했죠. 그래서 집에 오는 게 답답하다며 매일 친구네서 자거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솔직히 외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무서워서 직접 확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상상이 진실이 될 것 같아서요. 거의 불만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아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때 도련님이 결혼하기 위해 공을 들인 여자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한 달 전쯤부터 이미 어머니는 남편과 그 여자네 뒷조사를 맡기러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듣고서는 도련님이랑 통화할 때 보니까 거의 하인이 대하듯 그 여자를 대하더라고요. 가끔 그 여자한테 안부 전화가 오면 거의 두 손으로 받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정말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오면 최대한 화목하고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평소보다 더 빡세게 집을 청소시켰죠. 물론 저 혼자서요. 저는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곤 시댁에 보낸다며 산삼을 달인 물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귀한 거라면서 그걸 잘 저으라고 하셨죠. 저한테는 몸에 좋은 거라고 비타민 하나 알도 주신 적 없는 분이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몸이 유난히 굼뜨다며 제 등짝을 확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국자로 펄펄 끓는 물을 젓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곤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자에서 그 뜨거운 국물이 거의 다 제 눈알로 직행하게 됐고 눈알은 물론 얼굴을 뒤덮어버렸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눈알과 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의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얘 오버하는 것 봐라 얘. 희미하게 그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뒤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것 같은데 눈을 뜰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소리로만 들어야 했으니까요. 각막 화상이 심해 조직 손상이 돼서 실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많이 아플 수 있지만 우선 약물 치료를 한 다음 또 검사를 해보죠. 한순간에 보이던 세상이 변한다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슬펐지만 아파서 눈물도 흘리기 어려웠어요. 입원을 하고 당분간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도 남편이고 뭐고 아무도 저에게 위로 따윈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제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하셔야죠. 얘 봐라. 그냥 사고잖니 사고. 너가 조심 좀 하지 제가 원래 저렇게 조심을 안 하잖니?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에게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각이 더 예민하게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잠이 든 저는 더 끔찍한 소리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게 뭐예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골프 여행 갈 때 연차 쓸라 그랬는데 일정 꼬였잖아요.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다고요. A씨. 이왕에 좀 쉬엄쉬엄 쉬어가렴. 어차피 뭐 저거 보험금 많이 나오지 않니? 게다가 장애 등급 나오면 장애 수당도 나올걸? 그래요? 아 그럼 장애인 주차 딱지도 주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얼른 몸을 회복한 뒤 바로 이혼을 하리라 마음먹었죠. 그런데 당장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도련님 결혼 때문이었죠. 며칠 후 도련님과 그 결혼할 여자가 집에 오기로 했고 저에게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없는 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방에 가만히 있는데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나 죄인도 아닌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은 잘 숨어 있는지 확인하러 문을 열고 들어오셨더군요. 야, 너 나올 생각하기만 해봐라. 알겠어? 쪽팔리게 하지 마.
너 때문에 둘째가 그 결혼은 못하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 아니면 잘 박혀 있어. 장애인 주제에 말이야. 어머니, 오늘 다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 이혼할 거예요. 제가 나갈 테니까 그 다음에 알아서 초대를 하시던지 하세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어머니가 사람 눈멀게 해놓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라. 너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기만 해봐. 어디 고아년을 식구로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제 넌 장애인이야. 장애인을 누가 가족으로 두니? 버리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 너무 화가 나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고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세요? 분명히 우리 가족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야기를 하는 사이 도련님이 그 여자와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싸웠으니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니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냥 이 집에서 당장이라도 나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너 소희니? 그 목소리는 듣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은의 목소리였죠. 정은이는 제 꼴과 사정을 대충 눈치채더니 제 손을 잡은 채 그 집을 박차고 나섰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목을 매다는 여자가 정은이었던 거죠. 유학생활 중 만나 정은이 부잣집 딸인 걸 알고 접근한 거더군요. 정은이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한 상태여도 포기를 하지 않고 결혼을 원한다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할까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은은 그동안의 저희 이야기를 다 듣고 법적인 조치를 다 사용해 이 집을 망하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정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편지도 못하고 나중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한참 찾았다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은이는 몰라보게 건강한 느낌이었어요. 예전의 정은이가 아니었죠. 원래도 당당한 성격이긴 했지만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초라한 제 모습에 눈물이 났지만 정은이는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꼭 예전처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러고 결국 시댁과 이혼은 물론 높은 합의금까지 받아내는 걸 도와줬고요. 그 합의금으로 혼자 지낼 집도 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눈을 치료하고 있어요. 한쪽은 많이 회복을 했고 한쪽은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 중입니다. 시댁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길 거라고 변호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더 똑바로 보려 해요. 다시 볼 수 있게 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운명같이 다시 만난 저희 은인인 친구에게 최선을 다해 은혜를 갚을 거예요. 다시 예전에 꿈 많던 소녀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볼래요. 사연자님,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 별 사람 다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실제로 겪은 사연자님 스스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요? 그 힘든 시절에 운명처럼 2번이나 만나게 된 사연자님의 친구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운명은 숨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결국 찾아간 걸 보면 정말 귀한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운명 뒤에는 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뒤에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느리더라도 한 발 한 발 다시 인생을 걸어가시길 위로튜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